당신, 이제 필요 없어. 35해를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내 거야. 넌 빈손으로 나가. 그 순간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한 여성의 치밀한 복수,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배신의 시작.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60대 중반의 박지연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중견 제조업체 태성산업의 대표였습니다. 지연은 젊은 시절 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엔 가정에만 전념했죠.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바빠. 태수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태도가 부쩍 차갑게 변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거겠지. 사업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봐봐, 할 말이 있어.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사람과. 태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비서 알지?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3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고마워. 근데 이제 우린 끝이야. 각자 인생 살자고. 태수는 마치 사업 계약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가까스로 지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 내 명이야. 법적으로도 내 개인 재산이고. 하지만 내가 도와서 그 회사를 키운 거잖아. 증거 있어? 당신은 가정주부였잖아.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줄게. 그걸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 35년의 세월이 3천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런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 이 집도 내 거니까.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돌아봤습니다. 청춘을 바쳤고 꿈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2부 침묵의 준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지연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순한 여자야. 조용히 정리되겠군. 조정은 태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조용히 끝내서 고마워. 태수는 마지막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곤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작은 짐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세 자녀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보기 안 좋아. 큰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마저 그녀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평생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2평 남짓한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작은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혼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인 건 무기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화학공학 전공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특수 코팅 기술에 관한 연구를 했었죠. 결혼 후 연구를 중단했지만 그 지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남편 태수가 회사에서 개발한 핵심 기술, 바로 초경량 방수 코팅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태성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의료기기, 우주항공까지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했죠. 그런데 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연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 태수가 연구 난관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 부분 좀 봐줄래? 당신 전공이었잖아. 반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지연은 진지하게 도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결국 기술 개발의 돌파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당시 지연은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그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 이야기를 듣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도 그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혼 통보 다음 날부터 지연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당시 연구 과정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꼼꼼한 사람이었고 모든 이메일과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주고받은 메일, 그녀가 작성한 기술 노트, 손으로 그린 설계도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특허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질적 발명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지연은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특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지연은 그저 무너진 여자였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후 지연은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 발명자 지분 인정 청구의 건. 태수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뭐야 이게? 그는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변호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판에서 지연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메일 기술 노트, 설계도, 심지어 연구실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고시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가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외로운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원고 박지연의 청구를 인용한다. 해당 특허의 50%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연에게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지연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준비는 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3부 몰락의 설계. 특허 지분을 회복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지연은 특허 지분 50%를 확보한 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분을 경쟁사에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립적인 기술 라이센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태성산업과의 기술 사용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용료를 현행 5배로 인상합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태수에게 통보했습니다. 미쳤어? 그럼 우리 회사 망하라는 거야. 태수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다시 만나시죠.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산업은 그 기술 없이는 주력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고객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죠. 기술 사용을 중단하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5배의 사용료를 내면 수익성이 급감합니다. 태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대표님 개인 문제 아닙니까? 전처와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이사들이 따졌습니다. 대표 퇴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태수는 경영권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사용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태성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급증한 원가로 수익이 급감했고 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들은 외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수가 재혼한 김비서,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김비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곧 끝날 것 같아. 회사 통장 비밀번호는 확보했어. 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걱정 마, 이혼하면 재산 다 챙겨서 나올게. 그 영감 이제 거덜날 거야.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던 그녀가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틀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비서는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2명의 중년 남성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던 거야.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회사 자금 5억 원이 함께 증발했습니다. 아, 태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배신하고 얻은 것이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태성산업 대표 젊은 재혼 상대에게 5억 사기당해. 중견기업 대표의 황혼 이혼 후 폭풍.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지연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하네. 하지만 지연은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성산업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주요 고객사 3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품질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더 이상 거래가 어렵습니다. 실은 지연이 몰래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고객사들에게 태성산업의 재무 위기 상황을 알렸고 대체 업체를 소개해줬던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았고 노조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표 나와. 우리 월급 내놔. 회사 앞엔 매일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다들 우리 아버지 사기당한 늙은이라고 비웃어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미안. 정말 미안하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 겁니다.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자식들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 화려했던 삶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태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연이 처음 살았던 고시원 근처였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 태수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지연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 내가 뭘 한 거지? 그제야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날 밤 태수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제발.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태수는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시가 되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왔어요. 지연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다 잃었어. 회사도 돈도 자식들도 모든 게 사라졌어.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만은 진심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2천만 원. 받아줘. 필요 없어요. 지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발. 이것만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 당신 마음 편하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냥 잊고 싶을 뿐이에요. 지연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특허 지분 매각 계약서예요. 일본 기업에 팔기로 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완전히 끝나겠죠.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직원들은 어떻게 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였어요. 35년 전부터. 제발, 제발 그것만은.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창피? 이미 다 잃었는데 뭐가 더 창피해. 태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직원들만은. 죄 없는 사람들만은.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저한테 그렇게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태수가 불렀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태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아니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결정을. 사부 진정한 자유. 며칠 후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대신 지분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특허 가치가 수백억인데 기부를 하시겠다고요? 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지연은 확고했습니다. 재단에서 기술 라이센스 수익으로 장학 사업을 하도록 하고 태성산업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게 해주세요. 이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자신의 잃어버린 3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결혼과 육아로 꿈을 포기한 여성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용서하는 거지? 하지만 지연은 그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에 묶여 사는 대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60대 여성, 수백억 특허 지분 기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중장년 여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첫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은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 한 지원서에 눈길이 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믿습니다. 제 나이가 무색하지 않은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늦은 건 없어. 심사 결과 그 여성은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시상식 날 지연은 그녀에게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해요. 멋진 연구자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요.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한편 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단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해 회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젊은 A는 그가 어려워지자 떠나버렸고 자식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됐습니다. 가끔 태수는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연은 고시원을 나와 작지만 아늑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을 두고 매일 아침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제목은 늦은 시작의 기술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실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법에 관한 이야기. 복수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원고를 쓰는 동안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으론 풍요롭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60대에 시작한 제2의 인생.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지연 선생님 맞으세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선생님 에세이 읽고 정말 큰 위로받았어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선생님 글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히 시작할 수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여성이 떠나고 지연은 다시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활짝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복수를 완성했을 때보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더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희망이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그렇게 지연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연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작년에 30년 결혼 생활 끝났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선생님 보고 힘 얻었어요. 여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일하고 있어요. 작지만 제 돈 벌어서 사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잘하셨네요. 지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여성은 깊이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나야, 태수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재단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잘 지내. 건강해. 당신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에세이의 마지막 장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배신당한 순간 나는 죽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60이 넘어 깨달은 진리.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적이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내일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지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원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출간 확정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푸른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지금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구나. 60대에 맞이한 새로운 계절.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박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도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때로는 그저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녀의 책은 출간 2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 배신당했을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가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복수보다 더 달콤한 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었나요? 하지만 동시에 말해줍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고 과거는 족쇄가 될 수 없다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지연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시니어 여성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코딩도 디자인도 뭐든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합니다. 35년을 한 사람에게 바쳤지만 남은 30년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 그것이 박지연의 새로운 꿈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지연은 한강 다리를 걸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습니다.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 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한 겁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박지연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새로운 첫걸음을 떼기를 응원합니다. 숨겨진 설계자 박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시작해보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